종소리가 들렸으니 이제 6교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5교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바로 6교시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또 유야무야 하다가 뭐 또 딴 거 하다가 이거 바로 연달아서 듣지 않았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경제라는 것은 우리 뭐를 포함하냐고 이야기했냐면 가계, 기업, 정부를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의 가계와 이때의 기업은 하나의 가계나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가계 전체, 기업 전체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소비는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그 모습, 다시 말해 국민경제는 이 경제활동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민경제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국민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려면 국민경제 지표를 확인하면 되는데, 종류가 한 5가지 있었어. 국민소득, 그 다음에 취업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같은 물가지수, 그 다음에 통화량, 이자율 같이 현재 돌아가는 금융지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역과 국제 수지와 관련된 수출액, 수입액 이런 것들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 바로 국민소득 그리고 총생산입니다. 99쪽 교과서 봐주세요.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벌어들인 개인의 소득은 그 의미와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국민 모두가,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벌어들인 국민소득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소득은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왜? 우리는 거시경제, 다시 말해 국민경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얼마나 버는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개인소득, 한 가정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계소득이라고 하듯이 밑줄, 한 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 밑줄 쳐주시고요. 국민소득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소득 첫 번째 우리가 그 경제지표 중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국민소득인데, 이 국민소득이 나타내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선생님은 교과서에다 이렇게 물결로 밑줄 쳤거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밑줄을 쳤다가 얘는 좀 물결로 밑줄 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시려면 해주세요. 국민소득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밑줄, 국가들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밑줄, 국민소득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 또는 경기 상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한 나라에서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이만큼이고 이 나라는 이만큼이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훨씬 더 잘 벌고 있구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끼리 비교할 때,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라 안에서도 이때 GDP는 이만큼이었고 이때 GDP는 이만큼이니까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있나, 아니면 경제가 후퇴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의 경제가 옛날보다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는 범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도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소득을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제 이 국민소득의 마지막 부분 들어가 보면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 이렇게 배우긴 할 건데, 뭐 이런 거야. 이 국민소득 얼마나 벌어들이느냐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배 측면이지. 내가 얼마만큼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느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벌어들인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야. 노동을 제공한 대가, 임금, 뭐 아니면 토지를 제공하고 지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배 측면에서 각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총합쳐서도 국민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분배라는 측면이 얘들아 생산하고도 같다라는 걸 이해해 주실까요? 왜?
내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생산을 실제로 했네. 그러면 생산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생산이 됐는지를 따져보는 거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배를 받는 것도요, 이걸 받아서 결국엔 내가 이거를 지출을 할 거잖아. 소비라는 것은 그때 바로 지출을 할 거고, 저축은 그 후에 지출을 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미래에 지출하든 지금 지출하든 어쨌든 이게 소비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잖아. 내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분배 생산 소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걸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소득이 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소득의 그 지표로 우리 지난 시간 GDP, GNI가 있다고 했고, 또 하나 GNP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얘 그때 뭐의 약자라고 내가 알려드렸더라? 그렇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내 총 생산이라고 이야기했지. 생산의 측면에서 본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 그 다음에 GNI 뭐라고 내가 알려드렸더라?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 국민 총소득. 소득은 결국 분배의 측면인 거니까 얘는 분배 측면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달라졌다는 이야기야. 어느 시점에서 측정하는 자에 따라서 지표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잠깐 끊어갔는데 내가 일부러 약간 말하다가 좀 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실 아까 그게 쉬는 시간 종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끊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게 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GNP, 결국 GNP도 어떻게 우리가 말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GDP가 얘들아 국내 총생산이야.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GNI는 국민 총소득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GNP는 그러면 얘를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합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내셔널, 그 나라 국민의 프로덕트, 생산이기 때문에 얘는 국민 총생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랑 선생님 국민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는 초점이 국경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생산물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민에 초점을 뒀으면 자국민이 자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제 벌어들이거나 생산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프린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소득 GNI, 국민 총생산 GNP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국민 소득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중에 당연히 단연 제일 많이 쓰이는 국민 소득의 지표는 뭐겠어? 얘예요. 그래서 GDP는 국민 소득의 일종 국내 총생산이다. 한 나라에서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의 지표로 흔히 쓰이는 것은 밑줄, 국내 총생산 또는 밑줄, 국민 총소득이다. 이런 지표들은 밑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산출하기도 한다 까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이거를 인구수로 나누라는 거예요. GDP를 인구수로 나누고, GNI를 인구수로 나누고, GNP를 인구수로 나누자라는 거지. 그랬을 때 GDP라는 지표도 있고요, GDP를 인구수로 나누는 지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것은 그냥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1인당 국내 총생산. 근데 얘도 국민소득이고 얘도 국민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지표 안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응용하면 벌써 국민지표를 6가지나 지금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GDP, 1인당 GDP, 그 다음에 GNI, 1인당 GNI, 그 다음에 GNP, 1인당 GNP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1인당을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기 여러분들 교과서 밑에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인구수로 나누냐, 왜 GDP 전체 총량이 아니라 인구수로 나누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혹시
GDP 규모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이 GDP가 높다는 거 아세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1인당 GDP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얘기도 아세요 혹시?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 찾아봐봐. 1인당 GDP가 아마 중국은 8,000에서 9,000달러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지금 거의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GDP가 아직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얘들아, 이 국민 전체 경제에서 이게 얼마만큼 총 생산됐는지의 총 합이잖아. 중국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도 있을 거고 미국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인구수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일지를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국이 경제 규모가 막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상 그걸 1로 나누면 평균적인 그 소득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평균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1인당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 1인당 그리고 나누는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자면 거기 교과서에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네. 이러한 1인당 국내 총생산이나 1인당 국민 총소득 등은 밑줄, 한 나라의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데 쓰인다.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1인당이기 때문에 그 전체 총소득을 진짜 실제로 그 한 명이 대략 어느 정도 나라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생활 수준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1인당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GDP, GNP, GNI 같은 국민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국가 간 경쟁력도 비교하고 그 나라 안에서 이 얼마만큼 경제 동향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 1인당 GDP 같이 그런 거를 1인당으로 나누는 이유는 평균적인 수준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5교시에 얘들아 도입 부분에서 선생님 GDP는요 11위를 했대요.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근데 GNI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잘 보면은 1인당 GNI거든요. 얘는 45위를 차지했대요. 이런 얘기 있잖아. 얘네 둘의 차이점은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치? GDP 전체 경제 규모로만 봤을 때는 11위에 들어가지만 1인당 GNI 얘는 또 심지어 소득의 측면이다. 얘는 생산의 측면이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1인당 GNI로 봤을 때는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가 조금 떨어진다. 근데 이게 많은 걸 사실 선생님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 점수가 낮가 어떻게 느낌을 받아야 되냐? 총합은 되게 높은데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확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에서의 하위권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상위권이 GDP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빈부격차로 봤을 때 얘가 이제 계층으로 쫙 나눠보면 이쪽이 빈이고 이쪽이 부다라면 여기 조금이 GDP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소득적으로 약간 불균형하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추가적으로 내가 뭘 추가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냐? 선생님 진짜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막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이 국민소득은요, 그러니까 1인당 말고 나누지 않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0이야.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DP, GNP를 봐요. 그 나라 국내 상황을 보려고.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는 1인당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거는 지표마다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인당을 안 쓰고 그냥 GDP, GNP끼리로만 나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너무나 월등하게 중국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이고 그게 평균적인 경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건
45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상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또 보정을 해야지. GDP로 일단은 기본적인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1인당 GNI를 같이 봐줘야지 이게 소득 격차 상황 같은 것도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뭐 1인당 GNI가 좀 낮게 GDP보다 낮으면 그 자체에서 좀 소득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GDP는 이게 국내에서 생산된 건데 GNI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소득으로 비교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GDP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혹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실제로 부가가치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GNI에 빠지는 거야. 왜냐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지. GDP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그 생산 활동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정되어가는, 보정된다는 표현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GNP랑 GNI는 좀 밑줄을 쳐보고 가도록 합시다. 국민총생산은요, 과거에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정도나 경제 규모를 판단할 때 국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밑줄 국민총생산이 널리 사용. 하지만 세계화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늘날에는 밑줄 국내 총생산이 일반적으로 사용.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소득이 GNP가 사실은 더 많이 쓰였던 지표였어요. 그런데 이 세계화가 막 시작된 20세기 후반에서 더 이상 GNP가 그 나라의 좀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게 좀 어렵더란 말이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GNP 더 이상 그 사람의 국적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뭔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걸 가지고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게 아마 1980년대쯤 됐을 거예요. 90년대쯤인가. 그 당시부터는 이제 GNP가 아니라 GDP가 거의 주요한 경제 지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밌는 거 알려줄까? 북한은 아직도 GNP 쓴다. 왜냐면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폐쇄 경제잖아요. 그 외국 자본이나 외국 그런 기업들도 그 나라에 많이 안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 아직도 거기 GNP 쓴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 다음에 국민총소득 밑줄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받은 소득의 합계. 그래서 이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다. 그 밑줄 밑에 보시면 GDP는 20세기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상무부는 경기 현황 조사에 2000년 1월호에 GDP는 20세기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GDP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석과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왜냐면 밑줄 GDP는 1920년대 말에 시작된 대공황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라고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통사 때 1929년 10월 그것도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아무튼 29일 1929년 10월 24일 아무튼 미안합니다. 네. 진짜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지네. 여러분들도 나이 드시면 이럴 수 있어요. 미리미리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GDP라는 것이 왜 생겨났냐 봤더니,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 그 검은 목요일 해가지고 왜 주가 다 같이 정말 대량으로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장,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모습 이런 거 나타나고 수정자본주의가 그때부터 등장했다,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그 대공황을 계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대공황 때 이제 그 미국의 경제를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 컨트롤하거나 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아까 안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이걸 증명해 보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국민소득이라는 경제지표는 없었고 다른 걸로만 이걸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주식이 떨어졌대. 뭐 아니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철도 운송량 뭐 이런 지표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철도 운송이 옛날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걸로만 보고선 사실 경제의 전반적인 걸 전망하고 예측하고 그거 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짜는 게 좀 맞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GDP가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게 얼마만큼 생산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득 지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과 참모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경제 관련 정보는 주가,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등의 개별적인 통계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었다. 미국 상무부는 전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GDP 통계를 개발하도록 했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GDP 지표는 경제 위기 때 빛을 발했다. GDP를 통해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 과거보다 경제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보면 주가나 철도 운송량 가지고는 경제 전체 상황이 어떻게 판단하기 쉽지 않군. 근데 GDP 통계 보고서만 보면 지금 실제로 경제 불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빨리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야겠군 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다 답 한번 달아볼까? GDP 통계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어? 한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유의하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이 말도 하나 추가해줄까? 경제 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기 유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개발을 해봤습니다. 국민소득이 필요한 이유, 국가끼리 경제력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자체에서 옛날에 비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1인당으로 나눈 것은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면 국민소득에 들어가는 지표 6가지 해보자면 GDP, GNP, GNI, 1인당 GDP, 1인당 GNP, GDP, GNP, 1인당 GNI. 자, GDP가 뭐의 약자? 그렇지. 그래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NI가 뭐의 약자? 그로스 내셔널 인컴. 내셔널과 도메스틱, 국내 국민의 차이는? 그렇지. 도메스틱은 국내에, 다시 말해서 국경이 기준. 그러니까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그 나라 안에서 일했으면 다 GDP 안에 들어간다 라는 개념인 거고, 내셔널, 국적, 국민에 초점을 맞춰놓으면 그 내셔널의 의미는 무엇인 거지? 그렇지. 그건 국경과 상관없이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든 자국에서든 얼마나 일했고 생산했고 소득을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본격적으로 GDP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100쪽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벌써 100쪽까지 왔어요. 우리 참고로 오늘 수업을 92쪽 그 타임스퀘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쭉쭉쭉쭉 나가고 있죠. 우리 7교시까지 목표가 한 104쪽까지 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D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총생산은 나라 안에서 생산된 생산 총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한 나라의 경제활동 정도와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지표 밑줄 쳐주시고 국내 총생산 형광펜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에 국내 총생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형광펜 치시고 별표 3개는 달아주세요. 별표 3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거시경제 파트에서 참고로 올해는 안 낼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작년에 이게 나의 논술형 문제기도 했었어. GDP의 정의. 자, 다른 말로 국내 총생산. 이 국내 총생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될 텐데, 이 GDP의 정의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GDP의 정의만 가지고도 벌써 한 꼭지를,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정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 GDP의 정의에다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지금 외워. 말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5가지의 이 하나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면서 GDP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 문장부터 좀 읽어놓고 갑시다. 최종 생산물이란 다른 생산물의 원료와 연료 등의 재료로 쓰이지 않는 최종 단계의 생산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요. 시장 가치의 합이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의 총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봐보도록 할게. 일정 기간 동안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여러분들 괄호 보시면은 3개월 혹은 1년 동안이래요. 3개월 혹은 1년. 다시 말해서 2019년의 GDP 혹은 이게 얘들아 3개월이라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1, 3, 4, 6, 7, 9, 10, 12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취직하시면 이런 말 되게 잘 써. 자, 이렇게 1년을 4분의 1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1월에서 3월을 1, 4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2, 4분기, 7월에서 9월에 3, 4분기, 10월에서 12월은 4, 4분기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2020년 1, 4분기 GDP라고 하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GDP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들이래. 한 나라 안에서 생산. 그러니까 얘는 경의 개념이고요. 국적이나 국민과 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다라고 한다면 이 GDP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 네모로 거기 있잖아.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밑줄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생산된 것을 합한 거. 뭔 소리냐면 과거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더라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2020년 1월에서 그러니까 2020년 1, 4분기 GDP 분기가 좀 어려우니까 2019년 GDP라고 한다면 2019년 안에서 새롭게 생산이 되어야지 GDP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2018년에 그러니까 GDP의 개념은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2019년에 뭐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은 자동차를 10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샤프를 10개를 만들었고 C라는 사람은 분필을 10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은 사회 수업을 16일주일에 16개씩 했다고 해보자. 누구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다 팔았어. 자동차 10개를 다 팔았어. 그러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 대당 1,000만 원. 요즘 한 대에 1,000만 원 신차면은 거의 경차일 텐데 어쨌든 그러면 1,000만 원은 하나에 1,000만 원이면은 얘는 결국엔 1억 원이죠. 그리고 샤프 10개를 하나에 1,000원이다 그러면 얘는 만 원일 거고 그 다음에 분필 하나를 100원이라고 하면 얘는 1,000원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연봉의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선생님의 연봉은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니 1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연봉 1억이면 선생님 나이 때 연봉 1억이면 대박인데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GDP 개념이 이거야. 얘네를 다 합친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자동차가 10개 생산되어서 시장에 팔렸고 샤프 10개가 생산돼서 팔렸고 분필이 10개 생산돼서 팔렸고 사회 수업을 16번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대한 대가로 그 사람이 받은 거잖아. 돈들을 얘를 다 합친 게 GDP다라는 건데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라고 상정을 해놨으니 만약에 자동차를 10개를 생산을 했는데 한 개를 안 팔려가지고 얘는 그냥 내비뒀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동차 회사 안에서 창고 안에 그냥 넣어놨어도 그래도 얘는 2019년 GDP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2018년 GDP로 잡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해 안에 새롭게 생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밑줄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나 서비스만의 포함.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생산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가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그 자동차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자동차에 관심이 원래 진짜 없었다가 내가 차를 이제 슬슬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진짜 외제차 회사들도 많고 들어와 있는, 그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것도 되게 잘 돼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대표적인 두 회사가 BMW하고 벤츠. 뭐 여러분들 중에 차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BMW랑 벤츠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아우디, 아니면 뭐 폭스바겐, 뭐 포르쉐나 이런 데까지 가진 않더라도 뭐 하여튼 포드 자동차도 들어와 있고, 어쨌든 그럼 외국의 자동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나라 GDP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아니면 쉐보레 같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삼성 이런 데의 자동차들이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외국에서 판매를 해도 그거는 외국 GDP로 잡히지 우리나라 GDP로 잡히지는 않는다. 근데 만약에 GNP로 잡는다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기업이니 GNP로 흡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산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산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에서 우리는 뭐를 잡을 수 있냐면 중고거래가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처음으로 뭐 분필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올해 분필이니까 GDP에 들어가겠지. 근데 분필 10개를 샀는데 한 7개는 썼지만 3개가 남았는데 나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중고로 판매를 하더라도 이 중고로 판매하는 것, 중고 거래는 이게 생산된 게 아니고 그게 만들어져서 이미 한번 거래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GDP 안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입니다. 밑줄. 최종 생산물 가치 속에는 원료나 반제품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산 과정에 투입된 중간재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중간재. 얘들아, 우리 1단원에 생산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생산이 물건을 만드는 거 혹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다 포함되는데 중간에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GDP로 포함이 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만약 예를 들어봐 그러니까 나는 제빵 업자야. 나는 지금부터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란 말이야. 이 예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빵까지 만들려면은 어떻게 이제 과정이 거쳐오냐면 어떤 사람이 밀을 재배를 했을 거야. 그리고 그 밀 재배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 밀가루로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밀가루를 사와서 이제 빵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봐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남기면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내가 사온 금액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겠지. 판매를 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밀을 뿌리고 그거를 이제 밀가지로 자라나게 하게끔 했던 그 농부들 이 밀을 갖다가 80달러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 같으니까 8,000원에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8,000원어치 밀을 사서 밀가루 판매할 때는 8,000원보다는 더 비싸게 팔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15,000원의 밀가루를 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20,000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GDP에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면 이 빵 안에는요 가치가 총 3개나 들어가는 거야. 이 밀의 가치가. 그래서 GDP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23,000원, 뭐 2만 43,0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을 만들었으면 이 빵 가격, 그러니까 최종으로 이게 소비의 단계로 그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었을 때의 가격만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중간재 구입한 것은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시장 가치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거야. 생산한 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최종적인 목적으로 소비를 한 대상들만 카운트를 한다라는 소리인 거죠. 밑줄 시장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의미 밑줄 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GDP에는 뭐가 안 들어가냐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들은요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것도 GDP에 포함 안 되고 이것도 GDP에 포함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GDP의 정의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시작!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3개월 혹은 1년.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는 결국 그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이래. 최종 생산물이기 때문에 중간재는 안 들어가고요. 시장 가치의 합,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들어간다. 그럼 뭐가 안 들어간다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일정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중고품 거래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얘들아, 시장 거래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면 GDP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 대표적인 사례가 가사일. 가사일인데 이 가사일을 볼 때는 얘들아 뭐 이거는 너희들은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드리나요, 부모님? 여기 양서구 안에 기숙사에 들어와 있을 때는 잘 못 도와드리겠지만 얘들아 쉴 때는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 진짜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밥하시고 그런 집안일들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정말로. 선생님이 사실 동생이 있는데 선생님 가정사를 얘기를 하는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이제 동생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 나는 것이 훨씬 더 적어. 나랑 내 동생 나이 차이가 많은데 선생님 동생이 정말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일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작년에도 통사 때 얘기했지만 빨래하는 거 잘하고요. 설거지 같은 거 잘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잘한단 말이야. 근데 내 동생은 그걸 진짜 꼼짝도 안 해. 막 밥 먹고 나면 그냥 내팽을 치고 가고 뭐 이런 식이야. 자기 방도 진짜 엄청 더럽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실 내 동생하고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집에 있으니까 막 엄마랑 아빠랑 짜증내고 막 맨날 다 이렇게 막 신경정화는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한 번씩 좀 이렇게 집안일 도와드리면서 결국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씩 도와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도 가사일을 합니다. 가족들도 가사일을 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생산활동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가사일을 가지고 이제 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사도우미 이런 직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가족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어떠한 그 임금을 지불하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집안을 청소해 주던지 아니면 집안일을 좀 도맡아서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해주시고 가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근데 가사도우미들은요 결국에는 이게 임금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나갔기 때문에 얘는 GDP에 들어가요. 왜? 시장에서 거래가 됐잖아.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되어서 실제로 이게 나갔잖아요. 지금이 됐잖아. 시장에서 거래가 됐잖아. 근데 같은 가사일인데 만약 부모님이 했다 그럼 얘는 무상이지. 내가 무슨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고 하면 GDP에 들어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만 안 들어가겠지.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그 가사일을 무상으로 하게 되면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GDP에 들어가지 않고요. 얘는 GDP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야.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얘기. 아시겠나요? 그래서 GDP의 이 정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GDP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GDP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들아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 이거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한 추가로 재고 거래도 안 들어갑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른데, 중고거래는 이미 한번 산 거를 거래하는 거고, 재고거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창고가 있던 놈들을 재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고도 결국에는 최초 생산된 그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생탐구 밑에 한번 답을 채워볼 수 있도록 합시다. 축구를 좋아하는 영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 A, 그리고 K리그에서 뛰는 브라질 출신 선수 B의 팬인데, 올해 모두 둘 다 경기력을 잘 보여줘서 연봉이 크게 올랐는데 둘 중에 누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졌대요. 당연히 누가 GDP에 들어가겠어? 그렇지, 당연히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선수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은 선수 누구의 연봉? 선수 B의 연봉이다. 선생님 부탁 하나만 하자면, 지금 원격 수업이라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인강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좀 대답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듣고 있으면 당연히 좀 제약이 되겠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렇게 대답도 진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어도 마음속으로는 좀 대답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나, 어제쌤 강연 볼까, 이러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 GDP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 국적의 선수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외국 국적의 선수이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뛰었기 때문이다. 뛰었기 때문이다.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사례들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 배우 A씨가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드라마와 광고를 찍고 출연료를 받았다.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국경에서 걸리는 거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적어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영희는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중고 노트북을 20만원에 샀다라 돼 있는데, 중고거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 새롭게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새롭게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 그 네이버에서 왜 평화로운 중고로운 평화나라인지, 뭐 어쨌든 그 곳하고, 그 다음 당근마켓이라고 또 요즘 막 뜨고 있는 앱을 통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아니면 뭐 벼룩시장, 플리마켓,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GDP에는 관련이 없는 거야. 왜냐면 다 중고품에 대한 거래니까. 알겠죠? 회사원인 민수는 집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었대. 사 먹은 게 아니라 길러 먹었대. 뭐 어디가 안 되는 거지? 시간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의 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까지, 뭐는 GDP에 들어가고 뭐는 GDP에 들어가지 않는지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101쪽에 국내 총생산과 부가가치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를 GDP를 뭐로 볼 거냐면은, 제목을 GDP의 계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DP 계산.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교과서에다가 GDP 계산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GDP를 지금부터 측정하는 것에 대한 계산 방법을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정말 분필을 내가 분필하고 안 맞는 건지, 분필이 나랑 안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여러분들 뭐 써주면 되냐면, 각 단계의 부가가치야. 이렇게 적어주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국내 총생산은 밑줄, 한 나라 안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단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각 생산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가치, 즉 부가가치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농부, 제분업자, 제빵업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만 이루어진 A국의 국내 총생산을 측정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례인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처음에 농부는 100만 원어치의 밀을 생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밀이란 것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농부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만들어서 이 열심히 갈고 닦은 그 밀 하나하나의 종자에서 정말 밀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 밀에 대해서 시장에다 내다 판 그 가격까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가 생산한 100만 원에는 밀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생산 요소의 대가에 임금이자 지대뿐만 아니라 이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즉 100만 원은 밀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 소리냐면 내가 이 100만 원어치를 팔기 위해서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요. 그 밀에 재배하기 위한 이렇게 노동력을 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를 샀을 그 돈을 주고 그 돈을 꿨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이자도 나갔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농부가 자기가 열심히 수고를 했으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벌어들이는 이윤도 있을 거잖아. 그 100만 원이 고스란히 다 그걸로 나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걸로 나가고 저걸로 나가고 이걸로 남은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이 이제 나의 이윤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100만 원이 결국에는 여러 그 생산 과정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돌아갈 거거든. 그런 것이 이제 부가가치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부가가치란 말은 뭐냐면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넘어갈 때 추가된 가치라는 뜻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나도 이제 이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접두사, 접미사, 감탄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거. 최대한 좀 안 써보고 싶은데 이게 또 사람 습관이 무서운 거라서 빨리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 밀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제분업자는 농부로부터 구입해서 160만 원어치의 밀가루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이 밀을 사가지고 이 밀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제분업자, 그러니까 가루를 만드는 사람인 거지. 이렇게 되는 제분업자는 100만 원의 그거에 지출을 해서 160만 원에 판매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6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빵업자 또한 동일한 과정을 통해 200만 원어치의 빵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다시 말해 제빵업자, 이 밀가루를 사서 제빵업자가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16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내가 2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여기 40만 원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랬을 때 200만 원어치의 빵을 만드는 단계에서 추가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40만 원이다. 이런 과정을 종합해보면 결국엔 이 빵이 그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200만 원을 GDP에 들어가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이니까. 근데 이 200만 원은 결국에는 100 더하기 60 더하기 40으로 구성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단계, 그러니까 2번 각 단계 부가가치의 합으로도 GDP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해할까봐 그러는 건데 중간에 잠깐 선생님이 또 교무실 갔다 올 일이 있어 한 10분 정도 끊었으니까 50분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총생산물에서 주가생산물을 다 뺐다는 이야기인 건데 결국 여기서 거래된 건 100만 원이고 여기서 거래된 건 160만 원이고 여기서 거래된 건 2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00 더하기 160 더하기 200에서 중간생산물, 어차피 중간재는 GDP에서 빠져야 되니까 100 더하기 160의 값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 단계 부가가치의 합으로도 GDP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는 제일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국민경제지표 중에서 6교시는 국민경제지표 중에서 국민소득 그 중에서도 GDP의 정의 살펴봤고 GDP의 계산법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 GDP의 명목 GDP, 실질 GDP하고 GDP의 한계하고 그 다음에 GNI, 1인당 GNI 조금 더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국민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다 7교시에서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금요일 오후인데요. 아마 여기까지 오늘 촬영할 것 같고 세 번째 수업은 내가 월요일 오전에 와서 또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 올려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계시고 아마 월요일 7교시 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까지 변동 계획이 없다면 9월 11일 금요일날 들어오시게 될 테니 그럼 이제 또 현장 수업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주말 잘 지내고 올게요.